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박완수 경남지사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보셔서 전해드린 기억이 난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 알지 못하고 공천에 개입한 바도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 사실 저희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긴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 초창기 의혹 당시에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혹시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의원, 지금 당대표인데, 그때 강하게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기사회생 구해줬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진술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박완수 등 알지 못하고 공천에 개입한 바 없다, 그럴 권한도 없었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했는데, 박완수는 아니고 다른 사람 개입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지사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특검이 무리한 추측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 30일 날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었어요. 그때 PC 2대를 압수수색했고, 그 안에서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김진태 도지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카톡 메시지를 복구합니다. 복구한 그 내용 가운데 충분히 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법하다라고 의심되는 그러한 내용들의 카톡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특검이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관련돼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 결정적인 이제 내용은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럴 정황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니까 아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희한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당시 지방선거 당시에 여러 가지 카톡 내용들 아니면 메시지 내용들이 이미 검찰에 확보됐었고, 그걸 특검이 그대로 인계를 받았고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미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까지만 공개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들만 공개가 됐었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특검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잘 모른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난 모르고 있고 난 한 적이 없다, 전면 부인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진술 거부를 하면서도 굳이 출석을 하는 이유는 혹시 특검에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려 함이 아닌지. 전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진태 당시 예비 후보와 황상무 예비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때 윤심 논란이 있었어요. 그 윤심은 누구였냐? 황상무 예비 후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토론회 준비 팀장을 맡았었거든요. 대선 당시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룰 세팅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진태 예비 후보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컷오프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사실은 김진태 후보가 있었잖아요. 김진태 후보가 경쟁력도 높고 경선하면 무조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뭐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3자 구도가 됐을 때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공관위 입장에서는 컷오프를 됐지만 경선을 한번 시켜보자.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묻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윤심 논란은 김진태 후보한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까지 그 명태균 씨의 어떤 주장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두 개 맞히고 틀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강렬해요. 그렇지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항상 이게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이 다 했다는 뭔가 자기 과시 욕망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나 특검에서 예전처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많은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황금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 녹취는 왜 지금 나오지 않는 건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고요. 다만 본인이 하지 않은 것들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인 침묵이냐, 진술에 대한 거부냐,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기현 전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윤심은 황상무에게 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진태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니까 김건희 심은 김진태한테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잠깐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게 아니고요. 예. 공관위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3자 대결이 됐으면 당연히 민주당한테 자리를 헌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경선이란 과정을 주자고 그쪽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당시 예비 후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면 그 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 공관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어떤 진술의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상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황상무 예비 후보에 대한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경남지사 관련해서 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유력했죠. 윤한홍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랑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한홍 의원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니까 당시 초창기 때 명태균 게이트 때 초창기 때 윤한홍 의원이 이제 경남지사에 유력한 게 아니냐 대세론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박완수 경남지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의혹을 제기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는 본인이 다 했다. 언론상에는 인터뷰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 전화번호만 좀 안내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은 일단 김건희 씨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사 방해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오빠의 장모집에 있었다는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로 바뀌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닌가, 증거인멸 아닌가 이런 의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완 화백의 그림 문제가 있습니다. 오빠 집에 압수수색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 그림이 이틀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오빠의 장모집으로 갔는데 그 옮겨지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김기현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그림이 이후한 그림이 2022년 6월에 대만에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낙찰을 받은 그 화랑의 운영자가 행방이 좀 묘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 그림이 본인은 대만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림이 누구를 통해서 거기까지 갔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 그림을 누구한테 받아서 그거를 친오빠한테 줬다가 친오빠가 장모집으로 옮겨놓은 건지 아니면 친오빠가 이거와는 아주 별 건으로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나토 목걸이라고 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는 이게 가짜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진품이 발견이 됐고요. 그 전에 그 목걸이 가품이
본인의 친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이후한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소유였는데 오빠 집으로 갔다가 오빠 집에 장모집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 일단 오빠도 나랑 관련 없는 그림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역시 나도 잘 모르는 그림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씨가 이완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 수천만 원짜리 진품이라고 특검이 지금까지는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모조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현 평론가님. 그림에 대해서 알아야 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모조품인지 위조품인지 아니면 진품인지 알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22년 6월에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 씨가 3천만 원에 낙찰되고 이거를 인사동에 있는 이모 씨에게 판매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모 씨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이모 씨에 대해서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조사를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이 김건희 씨한테 갔는지 아니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한테 갔는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검찰이 쫓고 있는 이유가 김건희 씨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끝마다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그 특검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품인 목걸이와 이것이 장모집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특검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왜 여기서 발견돼? 아, 그러면 이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소위 꼼수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와중에 서희건설 이병관 회장이 직접 자기가 진술서와 함께 진품까지 갖다 주니까 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 허를 찔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가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그래서 특검이 믿지 못하는,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라는 부분. 그러니 그림마저도 그런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됐다. 이 점도 이상하고 모두 뭐 오빠도 그렇고요. 김건희 씨 본인도 모른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 누가 가져다 놨을까?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더 곤란하게 하는 건 바로 측근들의 연이은 폭로와 자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명태균 씨, 뭐 사실은 이거 초창기부터 네.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유명해진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인에게. 이 말이 좀 유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V0, V1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리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날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2차례가량 불렀던 기억이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납도 3종 브로치,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까지 전해졌다고 자수했던 인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안가, 삼청동에 있는 안가로 나를 불렀다. 2번이나 작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봇계 수입업자라는 서 회장, 콘스탄틴, 그러니까 바실론 비싼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본인이 사다 줬다고 하고 김건희 씨는 500만 원밖에 안 줬다. 거기에 대한 진술한 인물인데 심지어 내게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도 제안했었다. 정권 초에 국정 아이디어 달라는 말도 했었다. 최현 평론가님. 예. 안전각까지 불렀고 김건희 씨는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었을까? 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거죠. 예, 지금 삼청동 안가는 군사 비밀 시설입니다. 군사 비밀 시설은 국가의 통치권자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영부인이 거기 가서 사용했다라는 말을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명태균 씨의 이야기 중에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도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소름이 끼치는 것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5대5로 나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이것이 점차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대한민국 엉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계 갖다 주고 목걸이 갖다 주고 브로치 갖다 주고 귀걸이 갖다 준 사람 그 아들을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뭐 로봇계 관련된 사업자를 홍보수수로 안 치고 매간매직의 전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이거를 과연 몰랐다? 모르지 않았겠죠. 아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라도 밝혀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V1, V2? 아니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었다라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원 평론가님 그 평가를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는 당시에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이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부인이기도 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날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당시에 있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뿐만 아니라 이시원 공직비서관도 다 대통령의 참모인데 대통령 참모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명태균 씨 얘기, 공천권, 인사권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이 말에 근거가 되는 말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취지의 얘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 그냥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사안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을까? 아무래도 자기의 어머니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 비서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다음에 행동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저는 다만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밑에 친인척 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를 할 때 이주 전반적인 것들을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 매입도 해주고요. 또 태국에서 서울에 또 양평에 있는 집을 살 때도 그때도 다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라고 하는 그분의 특혜 채용 아닙니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친인척 팀장은 뭐냐면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감찰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상직 전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사적으로 이용한 거는 그건 누구냐? 결국은 문재인 전 정부 때 있었던 문다혜 씨, 이게 바로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러니까 문다혜 씨 그 가족이 국정농단에서 그걸 보고 배운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제 말씀 뭐냐면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부적절한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봐야 되는지 거기에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떨어지는 게 문다혜 씨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이제 문정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그러니까 영부인은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수식어지 그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삼청동 안가를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 집 삼아 사용하듯이 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외에 공천권 얘기라든지 여러 이야기, 뭐 자기 목소리까지 나왔으니까 녹취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랑 같이 이야기 나눈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그 소위 얘기해서 남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부인은 똑같이 공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공공성이 없고 그 부인은 더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치를 남편을 조종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구속됐다 놀라죠. 저도 가까운 변호사나 뭐 이렇게 전화하는데 법률비서관이 좀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치가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되는 위치였다. 부적절했다.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 액션 취하지 않고 개인적인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공성을 가진 힘을 사적으로 취득해서 이용한 걸 많이 봤어도 그건 못 봤어요. 하여튼 못 봤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가족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건희 여사가 안가에서 서희건설 회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목걸이하고 그다음에 뭐 브로치 그런 것들을 받은 부분을 제가 옹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질문이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전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의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고 결국은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실 산하의 친인척 관리팀장이라는 분이 문달세의 사실상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된 부분은 이미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넘어서 무언가가 더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 부부도 이렇게 구속됐는데 전 정부의 국정의 2인자라고 불릴 수 있는 국무총리 역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선 국무총리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소환조사 때도 한 12시간 넘게 이상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문건을 나중에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여기도 CCTV가 문제인 게 CCTV상에는 문건을 열심히 살펴보고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장관들 거 문건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인이 국회하고 기존에 있던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어떤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계엄에 관련해서 사실상 뭐 동조한 거 아니냐, 방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주요 임무 종사자죠. 그렇죠? 혐의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제 계엄 해제 관련해서 방해 이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은 타임라인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 들어갈 사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를 모이자고 했고 그때 통화가 된 게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시 22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2분 후에 그리고 2분 통화하고 그리고 9분 후에 11시 33분에 당사에서 국회로 옮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있던 사람들을 당사로 빼면 그게 설득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지를 국회에서 가자, 국회로 가자, 예결위 회의장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대통령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가 국회에서 당사로 갔다고 하면 이건 뭔가 국회 어떻게 보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사람들을 거기에 표결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곧바로 이거 국회로 가야 된다. 어허. 그래서 국회로 가자고 했고 예결위 회의실로 가자고 했는데 특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본회의장이 아니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 회의장하고 본회의장은 30초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본질적인 계엄 해제의 어떤 방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당시 총리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 그다음에 문자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전화했다는 그 자체보다 전화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저희가 시선을 본격적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22 전당대회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의 압수수색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 잔치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던 그 국민의힘 어디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은 민주당의 당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3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평이었는데 네. 지금의 당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압수수색은 지금의 당원 명부를 위한 압수수색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적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 장소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당사 안에 있거든요. 당사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고요. 그때마저도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 중앙 당사의 당원의 명부를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당원 명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혐의가 짙다, 특정하고 기간을 특정하고 특정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의 어떤 통일교 신자들의 명단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한 500만 명 되는데 그거를 대조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일교 그 신자들 자체도 잠재적 다 문제라고 보는 거고 500만 명에 대한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10분의 1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당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당 활동의 자유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사람이 민주당원이다. 저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런 부분이 알려졌을 때 뭔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꺼림직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혐의를 좀 더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예. 문제가 있는 과정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쪽에서 10만 명이 됐다고 한다면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정이 되면 돈이 나가면 명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짜 두루뭉실하게 그냥 사실상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체 말고 이렇게 딱 특검이 딱 범위를 좁혀서 이 정도의 당원만 보여달라. 그럼 명단만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최양 평론가님. 요즘 다 기술이 좋아져서 엑셀로 이렇게 쫙 비교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겠구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럴 때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통일교 신자가 있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먼저 특검에 제안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죠.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전당대회로 성료하고 그 다음 대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그걸 좀 털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말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나오면은 그 특검 얘기하고 막 방어만 하잖아요. 공격을 하시라. 특검이 무리하게 한다면은 통일교와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영 전 대변인님, 방금 말씀이랑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보복이라 이렇게 손팻말도 들었는데 조경태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 협조를 제대로 해가지고 빨리 내란특검을 빨리 끝내자. 이거 특검이 길어지면 지방선거 망한다. 협조하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경태 후보의 생각이고요. 당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이란 게 기본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내란 특검에 있어서 특검,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인데 이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감사원에 감사위원으로 알박기를 한 인사고요. 이분이 또 민주당 쪽에 감사 자료를 뭔가 건네다가 적발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내란 특검은 지금 사실상 내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왜 특검을 했느냐 말은 내란 특검이지만 사실상 외환 유치죄를 가지고 얽어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일교 교인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얘기해라. 당원 모집에 어떤 종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이 볼 때는 국민의힘에 통일교 1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알아낼 방법도 없고 현재까지는 알아낼 수도 없다 이런 말씀까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시사연한 최유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경정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몇 가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ENC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정글 돌을 들고 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16분쯤 4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흉기를 쥐고 있던 53살 장모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칼날 길이 35cm 크기의 정글돌을 청테이프로 오른손에 감고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에 사는 친누나와의 갈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신고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경찰은 흉기 입수 경위와 범행 목적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 교육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담배 소비세에서 지방 교육세로 들어오던 재원마저 사라질 예정이라 재정 위축은 더 심각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1996년 담배 소비세에 부과하기 시작한 지방교육세.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443원입니다. 담배 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였지만 관련 세법 조항이 내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 원, 인천시 교육청은 900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전을 교육으로 이렇게 좀 그 학생들을 성장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는 계속 좀 확대돼야 되고 유지가 적어도 돼야 돼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신도시 등으로 경기 인천 지역 학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라 예산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의 고수요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의 감소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어야. 교육재정 감축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재정 확충 방안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동등하게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세수 감소 등으로 위축된 교육 재정이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더 악화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경기도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로 올해 7주년을 맞는 2025 경기 국제 웹툰 페어가 다음 달 18일부터 나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경기도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존 행사와 달리 학생이나 작가 지망생들도 자유롭게 부스를 마련해 참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웹툰 관련 기업 85개사와 바이어 75개사가 참여하며 국가별로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사전 세미나도 4일 진행됩니다. 경기 아트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시그니처 브랜드 공연 시리즈 2025 클래식 오브 마이 플레이리스트의 세 번째 무대인 향을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향은 피아니스트 김태영과 퍼퓸 테일러 베사라가 함께 무대에 올라 여름과 어울리는 선율과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클래식 토크 콘서트로 꾸며집니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카카오톡 친구 할인을 포함해 만원의 행복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놀티켓과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어린이 가족 뮤지컬 책 속 요정 바비 축하를 선보입니다. 공연예술단체 뮤지컬샵이 제작한 이번 작품은 아이들에게 책의 소중함과 상상력의 즐거움을 전하는 참여형 창작극으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24개월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단체,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GGC 멤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안산시는 다음 달 4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기획공연 청소년을 위한 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공연은 관내 청소년에게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채로운 형태로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청소년을 위한 드림 콘서트는 청소년회 안에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과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트럼프발 악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른바 이번에는 바로 파생 상품이 문제라는데요.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흔들흔들하는 세상인데 상호관세가 원래 15%인데 철강 알루미늄은 50%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더 추가로 이것까지 할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함유된 모든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407종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50% 더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 18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철강, 알루미늄, 거기다 반도체 이런 게 집착을 하냐? 바로 이게 제조업의 근간이거든요. 가장 좋은 일자리 미국에서 만들고 제조하고 미국인 고용해서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철강 관세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3월 12일부터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처음엔 좀 낮게. 근데 6월 들어서는 그거를 2배 높였어요. 50%.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기존 이제 50%의 파생, 철강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 기계도 있을 수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됩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철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부엌칼, 화장품 용기까지 일생생활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이제 관세 적용 품목이 철강, 알루미늄 거의 1000여 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이번에 추가된
47개 이 파생 상품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만, 미국 수출액만 118억 달러예요. 16조 5천억 원입니다. 예. 이게 갑자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1.5배 원가가 뛰어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차별할 수 없는 품목이잖아요. 기계류, 자동차 부품류, 냉장고, 에어컨 1.5배 비싸면 누가 사겠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상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의 의도는 야 적어도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 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거죠. 예. 자동차 한 대를 팔 때 사실은 저희가 15% 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다른 나라의 형평성 막 따져봤었는데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간 철강, 알루미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5%가 아니라 더 추가로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부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자동차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트럭용 부품에는 반드시 철강이나 알루미늄 파생 상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50%를 얹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자동차 품목별 관세 15%는 별도인데 아직도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25%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만 이렇게 관세를 붙이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 똑같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를 이유로 굉장히 수출 문턱을 높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자 무역 시대는 갔다. 앞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갖고 숭발 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체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관세청의 수출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철강 수출 물론 뭐 한 20여 %가 대미이지만 전체 수출도 지금 19% 줄었고요. 특히 가전제품 1년 전에 비해서 42% 줄었어요. 한국산 가전이 미국 시장에서도 1위예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어떤 품목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위예요. 예. 대부분 1위인데 그만큼 관세 여파로 인해서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 물론 일부 미리 관세 때문에 사재기한 영향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9월에 이제 미국의 철강 업체들이 추가로 더 철강, 알루미늄 들어간 제품이 더 많으니 추가로 관세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아니 가전제품이랑 철강이 알루미늄이 무슨 미국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겠어요. 이거를 뭐냐? 미국 업계의 노동자들의 얘기를 반영해서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장벽 높이고 있고 거기다 그 여파로 다른 나라도 장벽 다 높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려보니까 이 장벽도 더 높일 생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잘 만드는 것들 HBM이다 50% 높여도 미국 기업들 사가야 돼요.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는 데도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1순위인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조금 외교 통상 대응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 철강이 도대체 미국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다. 한미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우리는 한미 FTA로 그동안 이제 이 무관세였지 않느냐라는 걸 설득하면서 이걸 좀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미국을 피해야 된다.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정말 목리 아닌 목리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을 좀 분산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물론 이런 압박에 의해서 우리 철강 업체들, 알루미늄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이게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거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과연 50% 관세 문구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직진출만이 해답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손익계산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말씀 중에 이제 드는 생각이 수출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수출에서 또 미국 현재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은 꼭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당사자들은 이제 물가도 엄청 오를 텐데
트럼프 괜찮은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해 전 세계 60여 개 국가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올해 일본도 이제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집권당이 패배한 이유는 물가 때문이에요. 고물가에는 장사 없습니다. 민심이 동요하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비를 가지고 1인당 뭐 한 83만 원 정도 이제 우리 이제 이 뭐 소비 쿠폰처럼 나눠줘요? 나눠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노동자들은 좋겠죠. 당연히 뭐 유럽연합이 6천억 달러, 뭐 일본이 뭐 5,500달러, 한국이 4,500달러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와 트럼프 정말 잘하고 있구나. 굉장히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가로 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고관세 정책 남의 눈에 눈물 빼서 자기 호주머니 두둑한다? 전 역사상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국, 동맹국까지 다 털어가지고. 동맹국 터는 것도 좋은데 브라질, 영국은 오히려 미국 흑자국이에요. 근데 브라질은 내 친구를 이제 법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직 대통령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통상인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반미국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반미국 전선까지 가실 거다. 거기까지 예측해 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질서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다음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제는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경고로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니 미국은 계속 좋고 대만 증시 봐라, 일본 증시 봐라 여기 계속 오르는데 왜 우리만 나홀로 떨어지고 있느냐. 상반기까지 좋았어요. 우리 증시가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 증시 수익률 1위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또 도루박스피예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도 늘고 있고 역시 정부가 주가지수 5천 시대 사실은 이제 향후 5개년 이제 경제 개혁 로드맵에 반영은 했지만 이게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이제 고관세 정책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전부 다 주력 산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떨어지게 되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대만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만 증시,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고요. 중국도 좋아요. 중국도 계속해서 금리 낮추고 있죠.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90일 정도 어쨌든 관세 유예됐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해소되다 보니까 중국의 상하이 지수, 선전 지수도 10년 내 최고치. 아시아에선 대만, 호주,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예요. 특히나 대만 증시도 IT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TSMC예요. 그렇죠. TSMC가 1조 달러. 아시아 국가들 기업 가운데는 최고로 가장 빨리 1조 달러 시가총액 달성했기 때문에 AI의 어떤 훈풍을 대만이 가장 먼저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SK하이닉스가 근근히 좀 버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좀 버겁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 동아시아 국가 중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올 초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데다가 왜 지금 전 타이밍을 굉장히 정부가 잘 못 잡았다라고 봅니다. 세제 타이밍에 하필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제 개편은 그거 대주주 양도세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로 주가 지수가 떨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심리적 영향이 커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경제는 심리인데 그동안은 사실 미국 증시에서 조금 지금 7월하고 6월 달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팔았어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를 중점으로 해서 팔아서 차익을 얻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다시 도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역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 역시 코스피는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마인드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돌파구 찾아야죠. 이인철 소장님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법도 주셔야죠.
일단 저는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의 어떤 조세 정책이 일희일비하는 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조세 정책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거래세는 없애고 그리고 금융투자이득, 이른바 주식 양도세는 걷는 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렇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세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는 물론 지금 기존에 나왔던 게 5천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이었거든요. 예. 그걸 조금 기준을 높인 한이 있더라도 저는 금융투자이득세는 걷는 방향으로 그리고 거래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부동산세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부동산 이제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부세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싼 집이라고 하더라도 예. 시가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20억 원 정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한 푼도 안 내요. 근데 지방에 한 4억짜리 집 3채만 있다면 여기는 합산 6억 원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종부세 대상이에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잘못된 조세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면서 그리고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설득 작업 없이 조세 정책을 먼저 꺼내놨는데 그조차도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신경을 거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상당히 좀 지금 초과 상관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빈대 잡으려다가 조금 증권거래소 좀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수 확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가는 거 좋고 세수 확보 다 좋은데 여론에 좀 더 기울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해서 인텔을 사실상 이거 국영 기업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국가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 대만도 TSM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심해요. 1기 때도 그랬어요. 애플이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미국에서 하나도 생산을 못해요. 지금 중국에서 거의 80% 그리고 인도에서 20%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세 너무 비싸니 인도로 조금 비중을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을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팀 쿡 CEO가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앞에 가서 앞으로 4년 동안 6천억 달러 그럼 830조예요. 이거 투자할 테니 우리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 만드는 거 관세 없이 해달라. 이걸 오케이 한 겁니다. 왜냐? 830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투자에는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미 텍사스주 굉장히 우리는 2개 반도체 공장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조금 약속했던 건 물 건너 간 데다가 추가로 공장 더 안 짓고 추가 투자하지 않으면 여기다 관세 300%까지 알겠어요. 가면서 나는 거기에다가 인텔 지원까지 하겠다. 맞습니다. 인텔은 사실은 이거 자유무역에 완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공산주의냐고 그런 얘기 나와요. 비판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유화하는 거는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볼 수 있는 풍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성향상 한번 운을 띄우면 또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 사실은 인텔의 지분은 TSMC도 거부했어요.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더 하지 인텔 지분 인수해서 왜냐? 사업 부분이 많이 겹쳐. 별로 시너지가 날 것 같지 않으니 인텔 안 사겠다. 지분 안 사겠다라고 거절하고 추가 투자를 갔더니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앞세워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설비 투자 기술 전부 다 반도체 공급망도 미국으로 쏠리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더 투자하고 공장 짓지 않은 한,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요. 과거 투자는 잊어라. 앞으로 내 시대에, 트럼프 시대에 얼마나 더 투자할 것인가를 보고서 관세를 조율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경고, 투자해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정훈 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OBS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